안녕하십니까. 11번부터 2016년도 법전역 1차 시험 11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소송의 판결이라고 하면 판결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논의가 될 수가 있겠죠. 판결의 효력 그러면 불가증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6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자판형 세속입니다. 불자판형 세속, 불가쟁력, 자방력, 그다음 기판력, 형성력, 대세효, 그리고 기속력, 이렇게 6가지죠. 취소 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입니다. 행정기관에게 적용되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에서는 대세효와 기속력 2개는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특유의 효력입니다.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에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기판력과 그 비교하는 문제죠.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미치는 것이고, 기속력은 판결 이유 부분까지 미치는데 판결 이후에 적용된다라는 부분,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입니다. 구체적 위법 사유. 물론 이제 위법 사유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니은 보시게 되면 맞는 지문이고요. 취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 처분을 실체법상 내용상의 위법 사유기에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면은 계속 이제 확정이라는 표현 나오죠. 확정되면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당해 거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이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맞는 지문은 죄송합니다. 이걸 맞는 지문으로 냈을까요? 틀린 지문으로 냈을까요? 옳은 것이 1번 경리은 디귿.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으로 지금 출제를 하신 건데요. 틀릴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죠. 이런 경우에 세모 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상 하자입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요. 2가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기속행위하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하고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온 이상 반드시 허가 처분을 내려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량행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른 재량권 행사의 근거 사유로 재거부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속력이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량행위에서는 허용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재량행위에서는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속행위라는 지금 전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를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안타까운 좀 문제인데, 이 니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저게 기속행위 사건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적 적용 범위, 그 표준시가 처분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 처분시 이후에, 그 다음 판결시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 판결시 이전에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을 가지고 다시 재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례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처분시하고 판결시하고 사이에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고 이게 기속행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부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죠? 지문만 가지고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재량행위라는 측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럼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판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처분시 기준이니까 또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많습니다. 오히려 맞는데 그럼 틀린 지문이어야 되는데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요거는 좀 문제를 조심해서 출제하셔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이건 좀 신경 안 쓰고 막는 거고요.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지금 이 지문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었다는 걸 알지 사건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특별히 단서 줘야죠. 처분 시 이후에 특별한 일 없었다.
이런 얘기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 기속행위였다라는 단서 안 주면 이건 틀린 지문이 맞습니다.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해난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할 의무가 있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30조 2항의 적극적 기속력 재처분 의무 얘기하는 거죠. 이때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 당사자, 피고 얘기하는 거고요. 소송 당사자. 그 확정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건 기속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객관적 적용 범위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내용상 하자 문제라고 한다면 위법 사유를 시정했다라는 말은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문제가 내용상 하자 쪽에는 위법 사유 시정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것이 맞겠고요.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거부처분 후에 지금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을하고 니은하고 충돌 아닙니까? 네.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 법령 개정이 있었고요.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로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30조 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죠. 재처분에 해당한다. 30조 2항의 재처분이라는 것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기속력의 위반이 없는 적법한 재처분을 말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령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거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적용이 되지 않고요. 따라서 위반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속력의 위반됨이 없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한 재처분이 적법한 재처분이 맞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30조 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 리을 같은 경우에는 처분 이후에죠.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이 있었다는 거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요. 판결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판결시 이후에 사정 변경. 법령 개정이든 사정 변경이든 법령 상태, 사실 상태를 변경시키는 것은 매한 가지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결시 이후 사유이기 때문에 처분 시설을 취하든 판결 시설을 취하든 기속력에 적용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0조 2항의 적법한 재처분이죠.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하나가 니은이었나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12번. 법전협 문제다 보니까 이제 지문이 좀 많습니다. 지문이 많긴 한데 강론 문제들이 또 여러 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 겁니다. 식품위생법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의 허가 영업의 양수인이 영업 양수 후에 양도양수 계약, 양도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허가관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위승계 신고, 명의변경 신고 다 마찬가지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그에 대한 수리는 준법률 행위자 행정처 수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가? 이 행위는 사법상 사업양도에 영업양도, 사업양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법률 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것에 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정보제공적 신고로서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리 행위가 단순한 신고서 접수 행위로서 사실 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위한 신고 요건 안에 뭐가 포함된다?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리를 위한 신고고 이 행위는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한 행위다. 수리는 영업자의 변경, 지금 같은 경우는 허가, 따라서 영업허가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라고 법에도 되어 있고요. 또 판례도 그렇게 반시를 한 바 있죠. 영업자의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양도인에 대한 사업허가 저취소는 철회죠. 철회. 그리고 양수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 두 가지가 결합된 합성행위. 그래서 수리는 처분이 맞지요. 그리고 그러한 영업자 변경이라는 효과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행위는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준다. 이거는
양수인에게 신규 영업허가의 의미를 갖는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분명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에서 이런 상황 없습니다. 권리 설정, 특허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허가입니다.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권리를 설정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판례가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 판례 표현 좀 기억을 객관식에선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허가관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에 대한 문제, 적용 대상 문제죠. 적용 대상 문제로서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적 범위에서는 당사자 등에게 하는 것이죠. 당사자 등에서 당사자는 저분의 직접 상대방, 등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양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자, 양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있는 철회 처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수리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의 인적 범위 충족하고, 그 다음에 물적 범위 들어가시게 되면 의무부가 권익제한 처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그 중에 권익제한 쪽이고, 권익제한에 대해서 판례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죠. 대표적인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 바로 기득권을 박탈하는 허가 취소입니다. 취소이기 때문에 물적 범위도 역시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행위는 적법한 사업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양도 계약 얘기하는 것이죠. 사업의 양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행위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해서 피고가 지금 행정청이 된다는 얘기죠. 피고가 행정청,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하는 걸 벌물상이익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원래는 1단계에서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무효확인 소송,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수리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무효확인 소송, 항고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은, 하지만 행정법원은 그 수리처분의 요건이 되고 있는 양도계약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민사쟁송을 굳이 별도로 거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협의 수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계속 소송이네요. 행정소송법상 취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 처분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별처분 얘기하는 것이죠. 개별처분, 일반처분과 비교하시고 취소의 제소기간인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행정소송법 20조 1항 본문 쪽 먼저 생각하시고요. 상대방이 통지에 의해서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다. 그죠? 안 날이라는 것은 처분 등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고,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는 것은 처분 등이 있는 것을 뭐예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때를 말하는 거죠. 안 날은 현실적으로 안 날, 그것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날을 의미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역시 개별처분 전제로 깔아놓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좋은 표현이네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하라는 얘기죠.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제소기간이 진행한다. 뭐 맞는 말인데 뭐 그닥 서로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연결시킬 만한 것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굳이 뭐 메시지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있은 날입니다. 있은 날, 안 날은 있은 날과 같거나 그 뒤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찾아보면 안날은 있은 날보다 같거나 뒤쪽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라고 하게 되면 있은 날과 안날이 같은 날이다, 물리적으로 같은 날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2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고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에 취소의 제소기간은 이거는
제소기한 특례 규정 얘기하는 거죠. 20조이랑 단서 쪽 얘기하는 겁니다.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거죠. 예,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일반 행정심판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 근거법이 일반법 행정심판법이고 또 행정심판법 제4조에서 특별행정심판 절차 포함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제소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행정심판법에서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는 것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제소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일반 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 특수성, 특히 필요한 경우였죠. 특히 필요하며 일반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 특별행정심판도 포함된다. 포함되는 게 맞는 말이겠고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 처분에 후행처분이란 얘기죠.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이거 좀 유니크한 판례이기 때문에 자주 좀 나오죠. 이 판례는 중간에 판시가 틀렸는데도 이 부분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적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된 경우에 후속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된다. 뭔 소리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갔다리 왔다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왔다리를 갔다리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원래 있었던 이 선행처분, A처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처분, 후행처분 이렇게 B처분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기했던 소는 이 A처분에 대한 이 소가 제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번 청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A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소의 변경인데 교환적 변경이죠. 교환적 변경인데 이거를 뭐로 바꿨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이거를 B 처분을 취소해달라 라는 이 청구로 이렇게 소 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교환적 변경, 이 변경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아닌가? 그래갖고 다시 또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요거를 다시 요렇게 바꾸는 변경을 또 다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변경 자체도 지금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A처분 취송을 B처분 취송으로 바꾸는 첫 번째 변경, 1번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B처분 취송을 A처분 취송으로 바꾸게 되는 2번 변경 이렇게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얘네들 위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누가 이쪽이 구소고 얘가 구소고 그 다음에 이쪽이 신소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변경하게 되면 이 오른쪽 거가 얘가 이제 구소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신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최종적인 소송은 뭐예요? 최종적인 소송은 이게 최종적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 소송이 과연 적법하냐 이겁니다. 적법하냐? 신소가 적법해야만 이 두 번째 거 소 변경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법 제21조 21조에 있는 교환적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 이걸로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걸로 안 가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A처분에 대한 것을 B처분으로 바꾼다. 네. 그래요. 바꾼다. 그럼 소의 종류는 안 바꾸고 22조로 가서 이렇게 가면은 소변경을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신소는 언제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얘는요.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에 대한 소송이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제소기한 준수돼야 되는데 이 B처분이 나중에 후속처분이죠. 나중에 나왔으니까 이때 당시에 A처분에 대한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될 수가 있었던 거라면 90일 준수한 거라면 이게 얘보다 뒤에 나왔으니까 얘에 대한 소송이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본다면 이쪽은 당연히 90일이 준수가 된 거란 말이야.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데 이게 구소고 이게 신소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요 실제로 이게 제기된 때야. 실제로 이게 제기된 때, 즉 소 변경이 있을 때 요번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요번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소고 신소니까 이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하게 되면은 A 처분에 대한 90일은 요때는 이미 지난 거란 말이죠. 이미 지났으니까 그러면 신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고 이 소변경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B 처분에 대한 소송이 A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구하고자 했던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 이거는 이 신소는 뭐예요? 처음에 이거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그냥 쌤쌤이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문제 아주 깊게 들어가네요 오늘. 그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소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취소의 제소기한이 기산된다. 그렇지 않죠?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 제103조 5항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5항과 관련된 판례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야?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있는데 일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에 제소기한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엔 특례 규정이 이제 적용될 수 없다. 이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에서 2017년도에 기출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 출제가 된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에 제소기한 특례 규정을 보시게 되면 임의주의나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 제소기간의 특례 규정 적용을 허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서 알린 경우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제소기한 특례 규정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20조 1항 단서 부분 세 가지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오고지에 의해서 비로소 제소기간이 놓치게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땐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당사자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주거이전비 하게 되면 바로 이주대책 문제가 떠올라야 되고요. 이주대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주거이전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가 인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주거이전비 청구권 얘기하는 거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 소송은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소송에 의해야 될 것이라 할 것이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사소송에 의하는 게 맞습니다. 당사소송에 의하는 게 맞는데 이제 뒤쪽에 다른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수용재결 나왔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 당사자 소송 수용재결 안에는 보상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당사소송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럴 땐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뭘 적용해야 돼요? 이럴 땐 85조 2항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형식적 당사소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토지보상법 문제에서는 모든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토수위의 수용재결이 포함이 되는 순간 그때는 전부 다 85조가 적용이 된다. 85조. 그러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85조 1항, 그 다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85조 1항과 2항 이렇게 해서 형식적 당사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토지보상법 문제는 무조건 수용재결이 있으면 그때는 전부 다 일반적인 불복방법과 똑같이 85조를 그대로 다 적용을 시키게 된다는 특징만 기억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방공무원법도 있지만 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죠. 소방공무원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수당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 그 존부가 범위가 정해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곧바로 발생한다. 예, 그렇죠. 이거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초과 근무하면 바로 지급 청구권 인정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초과 근무했는데 뭐 그 야근 수당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결정받아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방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이건 당연히 공법관계 문제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공법관계 문제니까 당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게 맞고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오늘 문제 아주 좋네요. 네. 유니크한 문제들이 막 터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법상 의무이므로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요건 이제 판례 변경 부분 얘기하는 거죠. 부가가치세와 나머지 세금 및 보험료, 과징금 등의 모든 금전급부에 대한 문제 다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어떤 금전에 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초과납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바로 환급 의무와 환급 청구권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것은 별도의 결정이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환급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례가 변경돼서 그래서 이건 공법상 문제에 해당을 하니까 정책적 측면이다. 조세 정책적 측면이다. 당사자 소송 절차에 의한다. 해서 3조 2호를 적용하라라고 판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민사소송이라는 게 기존의 종전 판례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방식에 의하도록 했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냐 당사소송이냐라는 구도로 접근을 하신 거죠. 16년 문제 교수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내고 계시네요. 행정소송법상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 소송이 저게 이제 본체 소송이 되겠네요. 주된 소송이 되는 거고 관련 청구, 주된 청구, 본체 소송으로서 당사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소송도 소송 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그렇죠. 소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신소하고 구소 중에서 신소만 적법하면 되는 것이겠지만 병합 같은 경우에는 주된 청구와 관련 청구가 모두 적법해야 되겠죠. 그 중에 지금 주된 청구로서 당사소송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사자 소송에다가 이제 소를 병합을 한다 이겁니다. 소를 병합을 한다고 했을 때 본체 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그 위에 올라타려고 했었던 관련 청구도 같이 침몰하는 겁니다. 같이 각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피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 사건이 바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소송이었었죠. 그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무슨 말이야? 부관 붙였다 이거죠. 부관 붙인 겁니다. 또 이 판례에서 또 이제 뭐 되게 집중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법이라는 게 있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지자체나 다른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교부 조건은 부관일 뿐인 거고 부관일 뿐인 것이니까 부관을 붙였는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의 보조금 반환 청구는 부관의 요건을 충족을 했다 이거죠. 부관이니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한 거죠. 공법상 권리관계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당사소송이 맞는 거죠. 부관이니까 이것은 무슨 권리다? 이거는 공법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15번의 공무울은 전체적으로 5개 지문이 이거는 순수한 고유강론입니다. 고유강론이고 16번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가 총론 파트인데요. 볼까요? 수용권의 남용에 대한 문제는 의사능력상실 요거는 강론이고요. 2번
이거는 총론입니다. 사업 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강론은 하프 강론을 따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달에 별도 진행 6월달일 겁니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업 인정은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얘기하는 거죠. 사업 인정 결정하는 것으로서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외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저거는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정이다. 사업 인정은 법적 성질이 특허죠. 저게 단순하게 그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것만 확인해주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공익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아야만 토지보상법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업 인정은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공익사업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 소유권 등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공용 수용권이 설정되죠. 행정 주체 지위도 인정됩니다. 만약에 민간 기업이라거나 한다면 공무 수탁 사인으로서의 행정 주체 지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특허죠. 특허 형성적 행정위가 맞고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 환매권 변환, 이건 91조 이런 문제는 저 뒤에서 강론에서 배운 얘기고 3번은 총론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협의취득은 두 개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16조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6조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뭐를 기점으로 가야 돼? 저기 있는 거 2번 사업 인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 인정 전까지는 사법관계, 사업 인정 후는 공법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들은 학자들은 어떻게 본다? 16조에 있는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 그 다음에 26조에 있는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 이런 식으로 보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16조든 26조든 뒤쪽에 6이니까 전부 다 사법상 계약, 6이니까는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협의취득 같은 경우에는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해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의 매매나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것이지 공권력 주체로 상대방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닌 건 맞습니다. 뭐로 간다고 한들 행정처분이 아닌 건 다 마찬가지고요. 학설은 16조 사법상 계약, 26조 공법상 계약, 판례는 16조, 26조 전부 다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 이렇게 보고 있죠. 처분 아닌 건 물론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 갑은 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문제가 좀 기니까 어제까지 국어 풀다가 지금 문제 끼니까 저도 막 눈을 막 부라리게 되네. 토석 채취 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관할 A씨 공무원 의뢰에 언지를 신뢰하고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했다. 처리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신뢰보원 측에 있어서 선보처인반입니다. 선보처인반. 선은 선행조치, 보는 보호가치는 신뢰, 처는 처리행위, 이는 인과관계, 그 다음 반은 선행조치 반하는 후행조치죠. 지금 처리행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보원칙이 관념적 신뢰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신뢰보원칙은 처리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관념적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리이익을 보호하는 처리행위 존재하고 주변의 환경, 풍지, 미관 등의 보호를 이유로 한 A씨의 시장에 허가 거부 처분,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해놓고 나서 거부를 했다 이거죠.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옳은 건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찾아보시죠. 허가 거부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거부 처분, 공익이 뭐냐?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서 갑이 있게 되는 사익이 뭐냐?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는 가정 들어왔죠. 가정 들어왔으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허가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건 모르고 간다고 한들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보처인반으로서 신뢰보원 측의 적용 요건이 모두 충족한다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원 측의 한계 부분에서 공익이 더 크다 이거죠.
공익이 더 크다 그러면 한계 걸려버리니까 신뢰보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은 결코 인정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에서 뭔 짓을 해도 한계에서 걸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냥 밭다리 걸리는 상황이니까 이러면 가정을 한 겁니다. 의뢰, 언질 등 공적권의 표명을 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 유무에 입각하여 엄격히 판단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결코 아닌 거죠. 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원도의 의료 취약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예, 국세와 함께 지방세까지도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그게 근데 어떤 개별적 언동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공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원도 의료 취약 지역에다가 병원을 설립하면 국세와 함께 지방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세금입니다. 과세관청이 아니잖아요. 세금이니까 과세관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죠.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됨이 없이.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어떤 형식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 뭐에 따른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신뢰 가능성의 실질에 따라서 파악한다 이거죠. 구체적인 경위 및 신뢰 가능성의 실질에 따라 파악한다. 틀린 얘기고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문서주의 24조 얘기하는 거죠. 문서주의 원칙 취지에 따라 언질 등 행정청의 공적권의 표명은 문서로서다가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방금 얘기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얘기한 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냥 기자회견 한 거예요. 기자회견 하면서 강원도에 병원 겁나 없네. 병원 좀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세금 깎아줄게요 라고 했는데 문서로 했습니까? 그리고 한 명 한 명 만나갖고 명시적으로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얼마를 면제주겠다 했습니까?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다 이겁니다. 명시적 구체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분장도 권한 분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공적권의 표명에 있어서 표명 방식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경위와 신뢰 가능성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될 문제인 거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인용될 수 있다. 아예 본안을 못 들어가죠. 그죠?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거부처분이라는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라는 소극적 구제수단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거부처분만 없는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다. 따라서 집행정지라는 것은 소송 기간 중에 소송 도중에 영업을 좀 하면서 소송을 합시다 라는 임시적인 지위를 구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하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무엇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가처분을 인정하면 물론이거니와 거부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재처분 의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행정소송법은 현행정소송법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의 이익이 없어서 실익이 없어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각하 대상이 되겠죠. 각하 결정입니다. 결정.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교 교수 갑은 아따 문제 좋습니다. 16년 빵빵 터지네. 그쵸? 거의 뭐 문재인 정부 같습니다. 그냥 뭐 성과가 빵빵 터집니다. 그냥. A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죠.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살짝 바뀌었고 근데 거기에는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고요. 징계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학교 총장을 이제 이 친구가 피청구인으로 들어온 거죠.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법적 성질은 성격은 당사자 심판이죠. 당사자 심판이고 이건 개별법이 인정하고 있는 당사자 심판입니다. 행정심판법은 당사자 심판 인정 안 하죠. 항고심판만 인정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정은 준법률의 인정 행정에서 확인입니다.
예, 위원회는 징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따 유명한 판례입니다. 네, 예.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징계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징계 사유가 없어요. 징계 사유가 아예 없으면 무슨 징계인지가 안 나왔죠? 이거 징개도 나오네, 개. 예, 저 개는 먹는 개인데요. 대개할 때 개자입니다. 예, 근데 더 이상 뭐 법률 효과 부분에서 징계 양정, 이익 형량에 대한 생각할 필요 없죠. 징계 사유가 없으면 그냥 파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면이면 아예 징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양정에 대한 심사까지 넘어가지 않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 재결이 아닙니다. 이건 처분으로서의 재결이라고 부르고 순수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이건 원처분이고요. 원처분. 이에 대하여 A와 을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그러니까 A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A와 을이 한 놈이군요. 피청구인이네요. 피청구인. 얘도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원지법 10조 3항에 따르게 되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법인 및 그 경영자 등도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과거에는 교원만 이 교소위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었으나 위헌 결정이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된다? 지금은 사립학교 쪽에 피청구인 쪽도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립학교에 국한되는 거지 국공립학교 쪽은 안 됩니다. 행정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에 일부가 법원은 뭐라고요? 지금 교소위는 징계사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파면 처분은 잘못된 거다. 근데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징계사유 인정되는데 양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도 원고 적격이 인정되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인용 결정에 대한 소송이니까 피청구인 쪽에서 제기하는 상황이고요. 갑은 교원 소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이건 교수 쪽에서 이 사립학교 대학교 교수는 뭐예요? 이건 단순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뭐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노동자라고 표현을 이제부터 하는 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박정희 때 노동자 그러면 북한 같다. 그래서 굳이 근로자 이렇게 이름 바꾼 건데 또 다시 노동자로 돌아가면 뭐 그렇죠. 박정희의 흔적은 다 지우는 게 우선 맞고요. 그러니까 뭐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건 뭐 나중에 보시고. 교원 소청제 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 받을 수도 있다. 쟤는 그냥 근로자라고요. 사법관계라고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원래가 사법적 구제 절차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고요. 해고를 나가면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교원지 입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 안 했더라면 이 교원은 뭐로 했겠어요? 사립학교 교수는 근로기준법 적용시켜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교원 소청 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절차의 특별 절차란 말이죠. 일로 온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행정적 구제 절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법적 구제 절차로서의 민사소송과 행정적 구제 절차로서의 교원 소청 심사 및 행정소송은 선택적 청구.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요. 둘 다.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둘 다 해도 되고요. 둘 다 해도 되고. 두 구제 절차는 임의적 선택적이다. 아무거나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고. 민사소송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교소위 한번 타주는 게 기본이고요. 가비받은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렇죠. 사립학교에서 하는 징계처분은 그거는 이제 사법상 행위죠. 저기에는 저 총장 을이 행정청도 아니고요. 을이 위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다이렉트 행정소송이 아니고 여기에는 교소위 결정을 거치면 그 결정이 처분이죠. 교소위에서 기각이 되면 그건 거부처분이고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행정소송에서 A와 Z는 모두 원고 적격을 한다. 갑은 A와 Z가 아니라 을이군요. 네, 깜짝 놀라네. 을. 그쵸. 모두 원고 적격 인정되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원래
원래는 피청구인 쪽이 안 됐었습니다. 예, 법이 개정돼서 지금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사립학교 법인 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예, 저기 총장 을 같은 경우에는 예, 교원지휘법 10조 3항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및 경영자 등에 걸립니다. 등에 포함을 시키게 되니까 예, 을도 가능합니다. 19번 아니군요. 예, 인정된 징계 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했죠. 당초의 징계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만 초래하는 게 아니죠.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교소위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 자체가 없어서 취소를 한 거고요. 파면이 잘못됐다. 법원 같은 경우에도 파면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맞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는데 양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소위 같은 경우에는 교소위는 뭡니까? 아무런 징계를 하지 말라 이거고 법원은 뭐 정직을 하라 이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같은 게 아니다 이거야. 파면이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같습니다만은 예,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이 사건에다가 같은 결론 다른 이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같은 결론 다른 이유 예, 제가 쓰는 표현이죠. 아주 훌륭한 예, 표현입니다. 같은 결론 다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결론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닌 겁니다. 이유가 같아야지 같은 거죠. 따라서 같은 결론 다른 이유는 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기각을 시켜버리게 되면 파면을 취소한 교소위의 결정 자체는 맞다 라고 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 교소위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되며 사립학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징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정직 처분을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인용 결정을 해야지 그 기속력에 따라서 교소위가 다시 결정을 내리죠. 요번에도 취소 결정은 맞는데 결정 예, 주문 말고 이유 부분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교소위의 예, 새로운 인용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서 또다시 사립학교 법인은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정직 처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용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 청구 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 법인이 곧바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면 별 이건 의미 없네요. 예, 그러니까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기속력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다? 수범자는 누구예요? 예, 교소위죠, 교소위. 그리고 교소위가 또 인용을 하면 그 기속력의 수범자가 예, 그게 이제 바로 누가 되는 거냐? 사립학교 법인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기속력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예, 교원지휘법 10조 2항에 기속력에 대한 규정이 있긴 있고요. 기속력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 이 기속력에서 말입니다. 이 기속력에서 판결의 기속력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기속력이고요. 지금 여기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소위 인용 결정의 기속력은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재결의 기속력이 아닙니다. 예, 이건 그냥 처분의 구속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기속력이라는 표현을 써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 절차에서의 기속력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 예, 그냥 의무부과는 처분의 구속력입니다. 물론 예,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소의 인용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의 기속력이 맞고요. 그렇죠? 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결이 아니라 처분입니다. 처분. 예, 19번은 이건 경찰법 문제입니다. 이거는 온전히 강론 파트고요. 딱 봐도 강론이죠. 예, 마지막 20번입니다. 갑은 물류창고를 만들어 사용할 목적으로 A도 소재의 토지를 취득을 하였다. 그런데 도지사는 해당 지역이 종래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것을 이게 지금 용도 지역이 처음엔 자연녹지였어요. 예,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다.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금은 도시군 계획이고요. 이건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예, 자연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 결정은 전부 다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성 인정이 되고요.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라고 하게 되면요, 예, 자연은 구경하고 보전은 막 보전. 그러니까 뭐야? 어느 게 더 규제가 엄격하겠어?
보전 녹지가 더 엄격하겠죠? 네, 더 엄격하게 바꾼 겁니다. 엄격한 용도 지역으로 지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각각도 처분이고 변경도 처분입니다. 행정청이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그 결정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용도 지역을 종래와 같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유지하거나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었어요. 자연녹지 지역에는 일부의 그 개발 행위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제 물류창고 만들고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종래 자연녹지 지역이 갑의 입장에서는 더 수익적입니다. 그러면 이 수익적이었던 종전 계획, 신뢰보원 측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냐? 이건 아니죠. 학설에 따르게 되면은 선보 처인반에서 선이 뭐예요? 일체 모든 행정작용이니까 될 수 있고요.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죠.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 저거는 개별적 언동을 요구하죠. 개별적 언동. 물론 여기에서 이 행정계획이 행정처분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 언동이 아니니까 판례가 말하는 공적 견해 표명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고요. 갑이 당의 토지 지상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했더라도 역시 처리행위 있다는 말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건 우선 이제 신뢰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저거 신뢰한 것 자체가 기책 사유가 있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판례는 뭐래요? 신뢰 대상 자체가 아닌 공적 견해 표명 자체가 아닌 것을 신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책 사유다. 이런 식으로 판례는 접근하죠. 그러면 신뢰 이익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리행위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책 사유 있으면 보호가치는 신뢰 인정 안 되죠. 그다음 그 신뢰 대상으로서 공적 견해 표명 원래부터 인정이 안 되고 있고요. 1번에 원래부터 인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신뢰 보호 필요성, 신뢰 이익은 성립이 안 됩니다. 요건 충족이 안 되고 있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 당시에 도시계획법령에 의하면 용도지역 지정행위나 용도지역 변경행위는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기초해 행해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죠.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재량과 좀 달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계획재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죠. 계획재량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 행정 주체가 가지는 계획재량, 그대로 연결되네요.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된 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에, 사익 상호 간에 정당하게 비교교량하고 그 비교는 비례원칙에 적합. 이게 옛날 판례네요. 그쵸? 맞게 해드려야죠. 맞게 해드려야죠. 이 정도면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우선은 계획재량에는 특유의 한계 법리로서 형량명령 원리 적용된다는 지금 얘기를 꺼낸 거죠. 공익과 공익,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 서로 모든 관계 이익을 형량하는 형량명령 원리가 적용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례원칙에 적합해야 된다는 게 이거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 이거 2016년도인데 이건 교수님이 약간 미스 나오신 겁니다. 요즘엔 비례원칙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판례는 형량명령 원리라는 표현 제대로 쓰고 있고요. 더 이상은 비례원칙 아니라고 봅니다. 형량명령 원리는 비례원칙의 일종이 아닙니다. 비례원칙의 일종이 그냥 옛날에 판례가 저렇게 봤으니까 그냥 맞는 걸로. 판례 변경이 아닙니다. 그냥 판례가 그냥 조금 성장한 거지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맞는 걸로 칠 수도 있습니다. 행정계획의 신뢰를 통하여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계획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연녹지가 수익적인 계획이었죠. 본인한테는. 그랬을 때 그 자연녹지의 용도지역을 그대로 좀 존속시켜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계획보장청구권입니다.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보장청구권에는 계획존속청구권과 대상조치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과 손해정보청구권,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 대표적인 게 계획존속청구권이고, 그나마 인정될 수 있는 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이 손해정보청구권 중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이죠. 다 인정 안 됩니다. 그나마 인정될 만한 건 손실보상청구권이고,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동합성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변성입니다. 가변성.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 존속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 1차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시험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